네, 안녕하세요. 예,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AI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율주행은 아시다시피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는 사람이 터치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고요. 3단계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 차이인데 사실 3단계는 애매모호하죠. 누가 책임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좋은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3단계를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3단계를 적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부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죠.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가 4단계, 5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 시내 도로 뭐 지도에 있는 그런 길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가는 게 4단계고 5단계는 아예 운전할 필요가 없는 어, 그런 단계인데 이 AI를 공부하시면 좀 아시겠지만 AI는 100% 정확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좀 현재 기술로는 현재는 딥러닝인데 딥러닝이 아이러니하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돌려보면 99점 몇 프로까지는 나오지만 이게 100% 정확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사실은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의 그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단계는 굉장히 좀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의 구조를 보면 이게 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가 한 2, 3천 개 달린 반도체가 어떤 사람은 한 6천 개까지 반도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 센서 저 현재 자동차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그 자동차 시스템이 부분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과 ECU라는 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CPU고 즉 자동차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CPU긴 한데 센서에서 연결돼 가지고 얘가 이제 뭔가 신호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하부 시스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하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여러분 시스템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모든 시스템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N 바이 N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까지는 기계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그다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전체가 그 이 하나의 대형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이 대형 컴퓨터를 컨트롤을 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 이제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여기 자율주행차도 나오는데 이 자체가 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CPU 또는 두 개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거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루는 그런 서브 시스템들이 굉장히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걸 원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야죠. 그게 힘든 거고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냐? 뭐 애플, 구글, 그다음에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죠. 왜냐하면 그들은 OS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OS 운영체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합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어를 바꾼다 또는 뭐 이 모터를 바꾼다 또는 뭘 바꾼다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꿨을 때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전체 통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달 만에 다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스라를 다 뜯어보신 분들은 테슬라를 아직 그 경쟁할 만한 그런 자동차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 기계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고치고 그게 이제 그 이 통합 시스템에 녹아져서 금방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이제 기존의 그이 자동차 시스템 산업이 하지 못했던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 통합 시스템이 나와줘야 됩니다. 통합 시스템. 이 통합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필요한 게 여기서 이제 센서들, 그러니까 특히나 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인데 영상에 대한 이제 그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트레이닝은 사실은 본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서 그 각각 자동차 시스템에다가 내려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통합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모델을 우리가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됐을 때 지금 우리 뭐 웹사이트 뭐 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라가거나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맨날 여기 저 앱 다운로드 한다 그러잖아요. 앱 다운로드. 그 앱 다운로드라는 거가 넥스트 저 버전이 바뀌었을 때 그거죠. 버전이 바뀌었을 때 이 컨텐츠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건데 그랑 똑같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조적으로 현재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시 만들었을 때는 그게 대단한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 뭐 센서 컨트롤 그다음에 이 대단한 이 통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그 리프레시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차하고 자동차하고 또 통신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이제 여기다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왜냐, 이게 뭐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자체가 거대한 전자제품이다. 또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자율주행 원리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거고, 거기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한 결과를 자동차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AI에 있어서 굉장히 그 특별한 게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알파고를 보시면 알파고는 사람이 만든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런 수십만 개 기보를 학습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서 알파고를 완전히 그 100대 0으로 이겨요. 알파고 제로가.
그리고 알파고 제로가 이제 사람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 제로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알파 제로는 룰과 게임의 법칙만 주면 알파 제로는 자기들끼리 저기 이 대국을 벌려서 금방 이 바둑의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 제로는 어, 사람하고 100명하고 둬가지고 프로기사 100명하고 둬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다 이기는 100대 0으로 이기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의 수준이 도달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자기들끼리 막 그 대국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 보면 웨이모가 이제 구글 X에서 분사한 그런 회사죠. 저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 19년이죠. 19년에 여기 그 구글 X를 갔는데 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백미러잖아요. 백미러가 이 저게 없어요. 저기서 음 미러가 아니에요. 거울이 아니고 저게 이제 그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카메라들이 안에서 다 컨트롤이 되게 돼 있고 이 차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아. 그래서 다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에 이제 10만 마일 운전하는 게 어렵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운전을 하더라도 음, 3만 마일 정도? 여기가 한 4만 킬로 타면 엄청나게 많이 타는 거죠.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1,000만 마일을 했어요. 1,000만 마일. 근데 이제 지금은 한 2천만 마일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마일 넘었죠. 왜냐면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제 비디오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무어라는 그 이 인텔의 창업자가 CPU 발전 속도는 2년마다 2배씩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자체도 또 그런 수준입니다. AI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정확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요 사진은 이 웨이모가 이제 구글 X에서 분사를 했어요. 분사를 해가지고 저 회사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을 맡게 됐는데 이제 2020년 작년 1월 달이죠. 작년 1월 달에 어, 105빌리언 달러, 그러니까는 한 110억 정도, 110조 정도의 회사 밸류가 있다라고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당시에 2020년 1월 달에 테슬라는 약 100빌리언이니까는 11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거의 천재 가까이 갔죠. 테슬라가 지금 좀 내려갔지만.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배가, 1년 만에 10배가 넘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를 지향해요. 그리고 웨이모나 이제 모빌아이 같은 그런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같은 데는 자율주행 레벨 4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율주행 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게 이 둘을 나누는 그런 커다란 어, 이제 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1, 2, 3, 4 이건 다 있을 데 없는 거고 사람이 개입을 해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율주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둘로 나누는 게 레벨 2 플러스와 레벨 4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레벨 2 플러스는 이 테슬라가 뭐 완전 자율주행 FSD
어, 그 FSD라는 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선전은 하죠. 마케팅 텀입니다, 여러분. 완전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냐? 그 운전사가 여기 운전사가 책임, 운전사가 책임.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 말로는 완전 그 자율주행이라 하지만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은 운전사가 진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보험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재 보험 분야, 여기 법적인 보험 분야에서도 이거는 뭐 운전에 대한 도움이지 이게 너는 아예 운전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요 시장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플러스 플러스. 광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거는 사고가 나면 이제 운전사 책임이고 그다음에 이걸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거에 비해서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대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사고가 나면 자동차 회사와 이 자동차 회사의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AI 모듈을 공급한 웨이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장이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를 팔 만한 자동차 회사가 있을까요? 어, 그냥 앉으시면요 끝나요.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요. 라고 하면 이거는 무한 책임이잖아요. 이게 모든 법적 문제에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스토리인데 지금 이제 이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모빌 아이가 이제 이쪽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지금 피닉스에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지금 요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근데 웨이모를 그대로 이제 타게 되면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운전대가 있긴 있어요, 저게. 그런데 운전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뒤에만 앉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앙 관절을 해요. 이 택시는 그래서 중앙 관절 시스템에서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얘가 어디 있는지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는 이제 좀 실현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고 레벨 2는 그냥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굉장히 그 마케팅적으로 보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아니야. 사람들은 재미로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거를 돈 받고 팔아도 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자율주행 레벨 2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거의 돈 천만 넘죠.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는데 이 옵션이 1,0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돈 주고 사죠. 책임도 자기가 지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고 완전히 기술이 완벽하다고 해서 마케팅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이렇게 완벽한데 팔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이렇게 아이러니한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큰 거죠. 주별로 미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정책을 이제 입법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를 현재 어, 법원에 이제 만들고 있는 거나 이제 계류 중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뭐 자동차의 천국이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완전 무인 자동차 테스팅 허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세 개의 회사만 무인 허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무인 자동차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 웨이모, 유로, 그다음에 오토엑스라고 하는 건데 아마 현대자동차가 여기 오토엑스하고 좀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테슬라가 빠졌죠. 테슬라가 테슬라는 완전 무인이 아니에요. 음, 테슬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율주행 거리, 그러니까 자율주행 거리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인 거고, 이건 이제 오토 파일럿 같은 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에 움직인 거리인데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의 개입 없이 얼마만큼 개입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움직이게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요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디스인게이지먼트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 놔둬도 알아서 지가 움직이는 최대한의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빨간 게 드라이버 점 이게 빨간 게 이게 웨이모네. 얘가 웨이모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았는데 갑자기 쫙 올라간 게 누구냐? 그러면 바이두예요.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죠. 중국의 바이두가 지금 현재 2만 마일을 거의 2만 1,800 18,000 마일을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별로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도표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제 작년, 재작년 이 인더스트리를 핫하게 만든 게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어요. 있어 몇 개 있는데 이 몇 개가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나게 그 지금 핫한 분야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아마존의 뭐 인수가 되는 죽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이 13억 달러의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뭐 마구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각각의 거대한 웨이모에서 뭐 이 폰이 5 AI, DD도 나오고 뭐 AI 모티브도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을 차려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정리가 되겠죠. 왜냐면 이 중에서 모든 스타트업이 자기 기술을 자동차 회사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이거를 사주는 거는 이 중에 뭐 이렇게 많은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컴피티션이 일어나고 이거 5년 내에 다 정리가 돼서 뭐 5개 미만 5개 미만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수십 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하는 그런 그 업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역사적인 커브를 그렸는데 1990년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RDB 있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정도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다 오픈 소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독과점 스테이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잘된 스타트업이 5년 후면 한 5개 남고 한 또 10년 후면은 한두 개 남겠죠. 한 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때 이제 뭐 3개, 두세 개 정도 남을 겁니다. 중국이 생각보다는 AI를 많이 해요. 이제, 중국이 1915년부터 2010년 10년 초반부터 이 시진핑 체제 하에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AI다. 그래서 AI를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업적으로, 학교, 교육적으로 밀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2015년에 갔을 때 벌써 중국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중국 친구들이 AI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중국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국민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길거리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고 거기에 카메라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들을 중앙 관제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죄를 짓고 뭐 도망다든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CCTV 이거가 다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다 인식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AI에 대한 지원은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상 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AI가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야 되죠?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중국은 뭐예요? 뭐 전 세계 최대 여기 인구니까 데이터는 뭐 중국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몽땅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하는지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뭔가 이 SNS나 포털 사이트에 뭔가 글을 남기게 되면 AI가 그거를 AI 보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AI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이제 약간 AI는 아닌데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실시를 이제 다 저기 모든 걸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테스트도 하고 파이럿도 하고 시스템도 다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중국에서의 이 돌아다니는 위안화에 대해서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거를 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 어차피 중앙에 걸리기 때문에 캐시 형태로 해서 걸리기 때문에 사람의 돈을 쓰는 거를 이제 이거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자, 라이다 얘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쏴서 자동차가 레이저 빔을 쏴서 그 물체하고 이 자동차하고의 거리를 재는 그런 장치예요. 지금 보면 이제 300m까지 이제 그게 예. 죄송해요. 이게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거. 네. 지금은 아마 됐을 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이거 라이다는 이제 이 이슈가 뭐냐면 라이다는 이게 비싸단 말이죠. 이게 하나 100만 원, 100만 원이 뭐야? 거의 1000만 원까지 가까이 되는데 이 라이다 하나에 그러니까 라이다를 집어넣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인식해서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어요. 테슬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테슬라는 이 굉장히 싼 카메라를 8개를 장치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거리를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잘 만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이 라이다는 지금 요 회사 요 회사가 여기 요거 벨로다인 그다음에 루미나 요 두 회사가 이제 전 세계 라이다의 그 마켓시어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라이다를 올려서 이제 테스트하는 걸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거의 뭐 사과 개짝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지붕에다 올려놓고 이제 가겠는데 이게 작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라이다를 꼭 써야 되냐? 요새는 또 레이저, 레이더도 있어요.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차이가 라이다는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레이저 이
레이더는 그렇게 이제 상세하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레이더가 훨씬 더 이제 싸죠. 그래서 이 라이다를 차세대의 이제 주요한 그런 자동차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센서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합니다. 에, 그뭐 앨런 머스크는 라이다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라이다는 필요가 없다. 왜냐면 비싸기만 하고 차값이 올라간다 이거지.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 라이다 없이 어, 사물 인식을 하는데 이 거리를 정확히 잴 수 있다는 거 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이죠. 사실 테슬라에 들어간 AI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안드레이 가파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드레 가파시는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는 젊은 사람이 지금 40도 안 됐어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 어, 그분이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실제로 영상 인식에 대한 박사 학위를 땄어요. 스탠포드에서 영상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한 걸 땄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지금 어, 테슬라의 알론 머스크 밑에서 진짜 열심히 알론 머스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알론 머스크가 좀 살살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앤드레 가파시입니다. 예. 지도 학습이 이게 이제 자율주행 그 무인 트럭을 운전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자율주행 무인 트럭을 운전하는 회사의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AI 커퍼시티가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레벨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특정 점을 지나게 되면, 이 어떤 정확도가 이렇게 증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AI의 이슈기는 해요. 왜냐면, AI가 특정한 지점까지는 뭐 굉장히 잘 되는데 그보다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도 이슈가 생겨요. 그거는 이제 어 약간은 우리는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케이스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다 만들 수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들은 못 만들죠.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사람은 다 대처가 가능한데 AI는 대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고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문제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이 제일 어려운 게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예측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좌회주행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도는 이 턴을 하는 특히나 좌회전으로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자율주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걸 라이다를 설치하고 해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식하게 하는 그런 그런 방식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예, 자율주행을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거는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두 주자가 이제 웨이모나 모빌 아이 같이 이런 회사들이 선두 주자인데 테슬라가 지금 앞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걸 다 이제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는 제일 현재 빠르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이 오토파일럿, 이 테슬라의 장점 오토파일럿이 이거는 뭐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8,000달러에 판다고 하는데 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대목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율주행차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 하드웨어냐? 저는 AI를 단순하게 이거는 AI를 모델을 만들고 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어, 이, 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벤치마킹에 뭐 1등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이 스토리는 학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타라고 있죠. 소타, SOTA. 소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예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뭐냐? 이 여러 가지 이 벤치마크에서 1등한 거 그게 이제 소타예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AI를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타에서 1등했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벤치마크에서 전 세계에서 1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논문을 만들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할 게 과연 그거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던지는 의문이에요. 그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유명해지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전체 산업으로 보면 역시 한국은 하드웨어잖아. 하드웨어. 그래서 AI에서 AI를 돌릴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AI에서 뭐 학교에서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훌륭한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AI를 활용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돼요. 지금 이 게임이. 그런데 우리는 이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AI는 딥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계산해 줄 수 있는 GPU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지금 그래픽 카드에서 쓰는 그런 GPU뿐만 아니라 AI 특화된 그런 그 하드웨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코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이제 7나노 공정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GPU 시장의 가장 강자가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은 넘버 원이에요, 지금. 인텔보다 더 커요, 이제. 얘네들은 뭐냐, GPU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 세계에 팔아 먹은 거죠. 근데 GPU라는 게 지금까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AI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갑자기 음, 이 회사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만드는데 자, GPU는 그래픽 카드도 돌리고 이런 AI 계산도 하고 하긴 하지만 AI 계산 전문적인 그런 반도체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코어가 그런 그 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돌려 보니까 얘 성능이 엄청 좋더라 이거지. 지금 그 다른 거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이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300만 달러짜리보다는 그래픽 코어에서 뭐 26만 불짜리가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프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커질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 회사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은 면류소에 빠르고 비용은 12배로 저렴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엔비디아 갈 이유가 없죠. 이 그래프 코어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 이 AI 시장, AI 하드웨어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싸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경쟁이 없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인텔 같은 데나 또는 뭐 AMD 같은 회사가 왜 엔비디아 같은 저런 GPU를 못 만드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프 메가존, 예, 메가존이 이거 독점 판매 중이죠. 오늘 제가 메가존 갈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현재에 보면 이제 이 시장이 완전 독점인데 완전 독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GPU를 돌리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쿠다라고 하는 거예요. 쿠다 라이브러리. AI 하는 사람들은 쿠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쿠다를 설치를 해서 GPU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쿠다가 지원하는 게 뭐냐? 엔비디아 거만 지원하죠.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 그러니까 AI하고 이 그래픽 카드 또는 뭐 GPU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쿠다가 표준이 되어서 이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픽커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자, 구글은 좀 묘한 그런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 TPU라고 하는 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거는 이제 GPU를 어,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문적인 그런 그 카드로 나온 건데 구글은 이거를 오픈을 안 하고 안 팔아요. 자기 전산센터에만 가지고 있어.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저기 엔비디아보다 훨씬 빠르고 더 좋다고 하는데 이걸 왜 안 팔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팔아. 지금도 안 팔고 자기네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을 해요. 구글은 하드웨어에 굉장히 저거죠. 구글이 스마트폰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여기 모토로라고 옛날에 한번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LG하고도 한번 한다고 했었고, 구글 표준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됐죠. 실패했죠. 안드로이드 이 표준 플랫폼 만들다가 구글이 약점이 뭐냐면 하드웨어가 이제 구글이 약점이에요. 근데 자기네 자체적으로 전산센터에 쓰는 이런 것들은 잘 만들고 또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긴 해요. 왜냐면 자기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는 하드웨어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대수를 하게 되면 IBM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IBM 델보다 많다. 이게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앞자가 이제 A100 지금 A100 A가 이제 굉장히 제일 최신 거고 그다음에 V가 이제 그 전 건데 옛날 거보다는 뭐 지금 거가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뭐 좋아야 되겠죠. 좋고 이게 어, 이게 V100도 이거 카드 V100 카드가 1,000만 원 넘어요, 저게. 어, 그리고 A백 카드, V백 카드가 1,000만 원 넘었었고 A백 카드도 지금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자, AI를 하려면 AI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를 이제 일단 AI가 받아들이 쓰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그 분야가 있어요. 이게 전체 이 들어가는 시간의 90%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AI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게 다 그 테스트가 다 끝나면 이런 걸 또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올리든 모바일에다가 심든 해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굉장히 기나긴 워킹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슬림화해야 되고 이제 한 회사는 여러 명이 이제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야 되는 거죠. 표준화가 뭐냐면 MLOps예요. MLOps. 우리나라에서는 MLOps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MLOps가 없으면 이제 이게 이 AI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이제 저가 되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MLOps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AI가 점점 발달해짐에 따라서 규제를 AI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AI에 대한 전문 지식,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준, 설명, 양질의 데이터, 엄격한 모델 검증, AI 애플리케이션 감사, 뭐 이런 윤리적인 거, 사이버 뭐 보안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맞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AI를 속이는 것도 속이는 기술.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면 동물에다가 어떤 뭐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에다가 조그만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럼 얘를 고양이로 인식을 해. 뭐 또는 이 토끼로 인식을 해. 호랑이하고 토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점 하나가 이 결국에는 이거를 다른 걸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I가 어떤 픽셀이 이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체 그 이 화면에다가 살짝 그 뭔가를 더 씌우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하게끔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AI를 중간에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AI를 굉장히 쉽게 속일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AI에 대한 보안 문제예요. 보안. 물론 또 학계에서는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AI는 완벽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AI를 속이려고 해도 굉장히 쉽게 속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점 하나만 찍어도 AI가 다른 걸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게 이제 AI 단점이에요. 자,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AI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 도입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 분야는 다 도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I가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다 읽을 수가 있고 그걸 다 저기 저 AI 알고리즘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떤 영상이나 또는 뭐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판매, 마케팅,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제조 뭐 못 쓰는 데가 없는 정도로 AI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분야에 지금 쓰느냐 리스크 뭐 HR도 많이 쓰죠. 스트레티지 뭐그이 서비스, 매니팩처링, 서플라이 체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뭐 굉장히 많이 쓰죠. AI의 발전 중에 하나가 추천이죠, 추천. 역시 AI는 추천이죠. 구글,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다 추천에 의해서 살아간 회사고 유튜브 뭐 추천 대단하죠. 저는 유튜브 이 프리미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음악을 들으면 얘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추천을 해줘요. 야, 그거는 정말 멜론 뭐 이런 거 하고는 추천 엔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추천 엔진입니다. 산업별로 AI 도입한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산업별로 보면
여기 이제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 그러면 한물 간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딥러닝이잖아 지금 세상은. 머신러닝 뭐 한물 지나갔잖아. 그게 아니에요. 머신러닝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나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측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뭔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옛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별로 이렇게 딱 보시면 하이텍, 매니팩처링, 텔레콤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새는 뭐 이커머스, 마켓컬리 뭐 이런데 쿠팡 AI 회사죠, 진짜 AI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AI를 도입해가지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시고 10시에 여러분 다시 뵐게요.